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직 식사가 좀 덜 끝난 것 같은데. 예, 부담 없이 맛있게들 드시면서, 좀, 그,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마 최대 관심사가 경제 발전이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특히 TV서울 개국 3주년의 즐거운 날에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TV서울의 김영숙 회장님 비롯해서 임직원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3년 동안 이렇게 그 전국에 다 방송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마 참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텐데 감개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준비한 내용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정부는 과연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의 경제를 다시 살아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수치들이 그동안 우리가 성취한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네요. GDP 순위가 한 10위권,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에 한 6, 7위 정도 된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정도 성적표면 괜찮은 성적표죠. 또 인구 5천만 이상 나라 중에 2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 우리나라가 7번째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것도 참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제 채권자 클럽이죠. 파리 클럽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돈을 꿔 쓰던 나라에서 이제 돈을 꿔주는 나라 클럽에 들어가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게 됐는데 이런 수치들만 보면 우리들이 경제가 어렵다 해도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성취를 이룬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자주 등장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사들이 불과 일주일 전부터 나온 기사들을 제가 몇 개 모아봤는데요. 전부 이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수치들도 굉장히 안 좋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 추이라든가 또 제조업 가동률 이런 걸 보면 이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성장 기조에 이어서 앞으로도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하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한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두 가지 해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기술, 4차 산업혁명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기업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추락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기술과 관련해서 요즘에 화두처럼 이야기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그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올 1년 동안 아마 가장 뜨겁게 각종 공부 모임이나 포럼에서 다뤄졌던 이슈가 이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제조업과 디지털의 만남,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지만
어쨌든 최첨단 과학기술이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거다 하는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예측들에 의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10년 정도 안에 40%의 기업이 사라지고 앞으로 한 4, 5년 안에 75%의 기업이 디지털화된다. 그 중에서 30% 정도만 살아남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기간 내에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변화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과연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호가 난파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세계 경제를 견인해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국인 이 IC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ICT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라 케이스를 첫 번째 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을 가끔 입으시나요? 네, 여성분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네. 네, 저게 고급 브랜드, 최고급 브랜드, 고가 브랜드는 아니죠. 네, 중저가 브랜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기 써놓은 것처럼 저 기업의 회장인 아만시어 오르테가가 한 달 전에 전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지금 쌍벽을 이루죠. 서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야, 옷 팔아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서 불을 일군, 의류업체를 가지고 불을 일군 저 바탕에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이 저 회사의 바탕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야, 무슨 옷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무슨 디지털하고 ICT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걸 방법으로 써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여기 의류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옷 파는 회사들은요, 그동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복불복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다음 시즌 옷을 한 시즌 전에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죠. 그리고 그 유행을 예측을 해서 만든 옷이 다행히 팔리면, 대박이 나면 돈 버는 거고요. 예측이 틀려서 안 팔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금방 땡처리라고 그냥 답변이 나오네요. 여름 옷이 팔리기 시작했을 때 여름에 들어가면 벌써 한 30% 세일하죠. 그러다가 50%, 80%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팔리는 옷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를 달아서 팔고 땡처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옷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리는 옷이 많으니까. 지금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우는 저 자라를 비롯해서 갭이나 H&M 혹은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상표들은 장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돈 번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리는 걸 보고 옷을 만듭니다. 그럼 왜 하실 거예요? 아니, 여름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돼서 팔리는 옷을 보고 만들면 그거 무엇이 파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제품에 반영해서 새로 만들고 그걸 배에 실어서 보통 뭐 인건비 싼 데서 만드니까 팔리는 나라로 옮겨서 팔면 가을 다 지나갈 텐데 어떻게 보고 판단 얘기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ICT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 자라라는 패션은요, 팔리는 거를 안 순간 열흘 내에 그걸 생산해서
팔리는 소매점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재주를 가졌어요. 무엇 덕분에? ICT 덕분에, 과학기술 덕분에. 팔리는 걸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캐치를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본사에 전송이 되고 어떤 디자인이 팔리는지가 파악이 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물류 유통을 거쳐서 팔리는 매점까지 갖다 놓는데 열흘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초스피드 덕분에 로스가 없어요. 버리는 게 없어. 아까 말씀하신 땡 처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는 물건이 없으니까 쌀 수밖에 없죠. 원가가 많이 내려가겠죠. 그런 전략을 펼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가 된 브랜드가 바로 이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다. 어디 갔습니까? 두 번째.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요, 과거에는 기존의 자동차를 팔던 무슨 BMW, 벤츠, 현대, 기아차 같은 게 있고 밑에는 ICT 기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ICT 기업 전통적인 구글 회사가 나와 있는데 구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첨단 디지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차를 만들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운데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아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ICT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위에 있는 폭스바겐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 지금 팔리고 있는 차들을 자율주행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느 회사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제일 잘 만들 것 같아요? 현대가요? 애국심이 매우 강한 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현대 기아차가 이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기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우보의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이 휴대폰에 바퀴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앞에 열어보면 엔진이 없어요. 전기로 가거든요.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동차가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 소프트웨어 덩어리와 같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99%가 기계고 한 1%가 소프트웨어였다면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기계 장치는 한 10%나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와 앱 덩어리다. 거기에다가 우버, 자율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자동차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경쟁의 대열에서 구글이나 테슬라와 싸워야 하는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전통산업의 대명사인 의류산업, 그리고 하나는 첨단 제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듣고 나시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래요? 감이 잡히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제조업과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여기 써 있는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지, 서비스를 할지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머신러닝,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죠. 스스로 그런 데이터들을 돌려서,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기계 자체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기술이 앞으로의 핵심 기술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건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일어났다면 2차는
전기가 발명돼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3차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이제 드디어 4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의 제조업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3차 산업까지의 발전 속도는 이 앞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양과 질과 속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진보의 속도가, 발전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고 망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ICT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 물류, 유통, 자동차, 미디어,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 전자산업, 교육산업 등등등등 전 세계 수천, 수만 가지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ICT 업계에서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는 거죠. 기존에 아까 우리 김영숙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이신문에서 TV로 갔다가 이제 인터넷 매체로 가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미디어 산업만 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 위에 금융이 있는데요. 금융산업이 기존에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은행, 보험, 증권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굴려서 불려주는 자산 운용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죠. 금융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경계가 전부 허물어지면서 예를 들면 P2P라고 해서 돈을 좀 더 싼 이율에 빌리고 싶은 사람, 돈을 좀 더 비싼 이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모바일을 통해서 연계를 함으로써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은행업계는 지금 핀테크가 등장한 이후에 완전히 비상입니다. 비상. 거기에 돈을 불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직접 로봇이 계산을 해서 하면 돈을 훨씬 더 위험 확률을 줄이면서 많이 불려줄 수 있는 기법이 도입돼서 이미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기술 혁신에 영향을 받는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도입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업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때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류 조달을 통해서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그 파는 과정에서 고객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제품에 환원시킬 건가 하는 이 사이클, 어느 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개입이 돼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빈 토필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100마일로 달린다면 가족은 60마일 정도는 갑니다. 지금 핵가족화되는 게 부족해갖고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린 이미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런데 정부나 공공부문은 25마일 속도로 따라가고 학교는 10마일,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는 1마일로 쫓아간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진보하는, 발전해가는 과학기술을 사회 시스템이 있죠.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기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기조례. 적기는 빨간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 19세기에 처음에 자동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그때까지는 뭘 타고 다녔나요? 우리 영화 보면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마부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나니까 누가 생계에 위협을 느꼈을까요? 마부들이 전부 실직하게 생겼어요. 왜요? 말보다 힘도 좋고 지치지도 않고 여물도 안 먹고
산에도 막 비탈길도 올라가고 속도도 마차보다 훨씬 빠르고 힘이 세요. 게임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들이 위협을 느끼고 나서 입법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치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이게 적기조례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가 한번 사고 난 걸 기화로 해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운행을 할 때 항상 50m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가면서 뒤에 위험한 물건 자동차가 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람 걷는 속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죠. 자동차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전부 퇴보하게 됩니다. 이 법 때문에. 이 법이 몇 개월 지속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코미디 같은 법이죠. 그죠? 무려 30년을 존속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전부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독일로 가버린 거죠.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영국 자동차 회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전부 독일차, 뭐 BMW, 벤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폭스바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기아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직업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산업은 퇴보하고 주도권을 다른 데 뺏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현대판 적기조례는 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저게 100여 년 전에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판 적기조례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런 저항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근무하시는 직종에 따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도 미움받기는 싫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걸 막고 있을까요? 예? 국회를 통해서 막죠, 물론.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나세요? 좋습니다. 자, 한번 제일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을 하는데 데이터가 쌓여야 기술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주로 무인 자율자동차를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실험은 미국에서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는 실험을 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고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심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해서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험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도로를 몇 개 정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돌발 변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엔 안전 문제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없도록 아직까지 막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업체는 당연히 미국 가서 실험을 하겠죠. 나중에 경쟁력은 어느 나라 회사가 더 있을까요? 시민의 안전과 개발이라는 이익이 상충될 때에 어떻게 과감하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느냐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일 가벼운 예를 하나,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결과,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제일 빨랐던 건 독일,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기술 표준화를 얘기를 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제품을 싼 인건비,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싸구려 제품을 생산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한 수 아래일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중국조차도 중국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작년 재작년부터 보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써 있는 BAT, 다시 말해서 바이두, 우리로 치면 네이버 같은 포탈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텐센트는 게임 업체죠. 알리바바는 다 아실 거예요. 국제적인 물류, 유통, ICT를 활용한 이런 기업들이 앞장서서 ICT,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부는 저런 국가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평가고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매겨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매겨보면 전 세계 25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린 막연히 대한민국은 ICT 선진국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앞서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앞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벌써 저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바로 저런 격차가 오늘 강연에 모두에서 보여드린 대한민국 발전 속도,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막연히 ICT 선진국이다, 정보통신 선진국이다, 이런 인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하고 정부가 그것을 장려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처진 상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축이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과 문화 두 축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이런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돼야 다음 단계 경제성장에서 그나마 뒤처지지 않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실제로 아까 자동차 시험 주행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무슨 머신러닝이나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무슨 핀테크, 에너지 산업의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3차 산업 육성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규제 패러다임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대폭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3차 산업혁명의 맞춤형으로 양산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만 받아가지고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요. 기업에서 새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공학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다보스 포럼 얘기를 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일자리 변화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약 700만 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계 고용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앞으로 5년 내에 벌어질 변화인데, 710만 개가 없어지는데 새로 510만 개, 그러니까 710만 개가 없어지는데 약 200만 개가 생겨서 없어지는 게 한 500만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없어지는 것은 사무관리직이고 생기는 것은 주로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 4개 분야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공계 중심 교육을 하되, 그것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양성에 관한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위로 투자가 되는데 우리 경제 사이즈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투자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GDP 대비 1위라고 해도 과연 원천 기술, 뿌리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차, 2차 R&D 시스템을 개혁하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특허제도인데요. 특허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에 그다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또 새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대기업의 맥없이 이런 것들을 탈취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를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고요. 다섯 번째로 데이터 기반 사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는 많이 흘러다니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도록 하고 그것이 마케팅에 쓰이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라 케이스 같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도록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많이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제대로 캐치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른바 데이터 과학자가 우리나라에는 매우 부족하다. 벌써 10년 전부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말은 했는데 인력 양성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제가 어느 수치를 보니까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들, 선진국에 있는 경영대학원들 중에 미국은 경영대학원의 한 60%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영국은 한 30%, 캐나다는 15%, 우리나라는 6.6%만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빅데이터를 돌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빨리 이 인력도 배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지금 5가지를 아주 속성으로 뭐 주마간상격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뭐 강연의 편의상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을 만들 것이냐.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런 게 필요하고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튼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부 지도자를 만나야 될 것 아니냐.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자, 제가 아까 국부를 창출하는데 부를 창출하는 데는 2가지다. 기술과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저렇게 발전하려면 정부가 저런 바탕이 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업이 저런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받아들이는데 투자를 해야 그래야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 미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기업들도 돈을 벌었는데 전부 쌓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재투자를 안 하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재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고 매출이 늘고 세금을 내야 그 세금 가지고 국부가 증진이 되고 그걸 가지고 뭐 복지정책을 펴든 예산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 선순환 구조가 어딘가가 끊겨 있고 막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것은 지금 매출과 고용을 늘리고 부의 사회환원을 실천한 기업인에 한해서 경영권을 상속을 보장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모든 기업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들은 돈을 버는 것도 관심사지만 벌어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게 돼야 신바람이 나서 더 투자를 하죠. 특히나 재투자를 하고 반복적인 투자를 해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기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많이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투자도 신바람이 나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우리가 목매서 기다리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일자리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더 회사를 키울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방법론은 뭐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입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같은 대재벌 기업입니다.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엄청나요.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14개 대기업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 비결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에 있었습니다. 저 나라도 1930년대에 살트셰바덴 협약이라고 해서 저 기업과 국민들 간의 대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저 나라에서도 저 기업이 좀 미움털이 박힐 짓을 했나 봐요. 그때 이런 합의를 합니다. 경영권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 단 버는 거는 거의 대부분 너희 개인 집안으로 가문으로 가져가지 말고 전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재단을 통해서 공익재단을 통해서 매년 버는 수입의 약 85%를 법인세 형식으로 국가에 납입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앞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R&D 투자를 비롯해서 뭐 대형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국가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에서 약 3분의 1씩 차지하는 그렇게 엄청난 대기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질투심이나 부러움이나 기분 나쁜 마음이 들 여지가 없는 거죠. 다 그 기업이 도는 돈은 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 성공 케이스인데 물론 그러려면 그것이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유능한 경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5대까지 내려갔는데 얼마나 잔가지가 많겠어요. 그죠? 내려가다 보면. 근데 딱 한 세대에 2명씩만 고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명문대학을 나오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게 요건입니다. 국가관과 성실성을 함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경영기법을 배워서 들어와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2명 중에 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항상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손수운전하고 집도 보통 서민들의 집과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집에 살고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 1000대 부자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치부는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을 수 있는 처신만 한다. 그러니 경영권을 대대로 물려줘도 전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은 그야말로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한 번도 부를 과시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처럼 중소기업을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한테 갈 것을 자기네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자기네 부를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덕분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라고 왜 이런 케이스를 못 만들겠어요? 법과 제도만 조금 손보면 지금 현재의 법률 제도 하에서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재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환호를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 어느 기업이라도 약속을 한다면 이런 혜택을 못 줄 것도 없다. 상속세를 받아내면 일회성으로 받아내서 그냥 쓰는 거지만 저런 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그죠? 계속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차등의결권이나 공익재단을 활용을 해서 부의 대물림을 함으로써 사회에 더 큰 것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차등의권제도 같은 건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요. 그냥 봐두십시오. 이런 나라들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 기업 얘기만 했지만 노조도 역시 조금은 이제 절제와 양보를 체질화해야 될 때가 왔다. 지난주 저지난주에 대기업 노조들이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그런 노조원들이 더 받겠다고 파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러한 절제와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도 저런 얘기를 해요. 과거 같으면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죠.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밑에 이건 민주노총 간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고액 연봉 대기업들 그리고 공공기업들이 그 조직노동 안에 들어와 있죠. 스스로들 알아요. 우리 사회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노조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의 일군 부를 환원을 해야 되지만 노조도 역시 함께 협조를 할 때에 사회가 공정과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기술 투자에 재투자, 삼투자 순환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더 투자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할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이 만나면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과학적인 현실적인 지도고요. 과학기술 신장 속도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어느 나라인지 유심히 안 보셨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죠. 이 초록색이 중국이고 한국, 일본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영토로 보면 우리나라는 저런 사이즈지만 과학기술 신장 속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거의 중국과 일본에 맞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부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으로 보면. 그리고 그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이 만나면 이런 가공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 평가기관이 내놓은 전망이 아니고 골드만삭스라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그룹이죠. 여기서 2005년에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2위의 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꿈 같은 얘기죠.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2030년이면 한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엄청난 예측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는 성공을 하고 둘째, 그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가 됐을 때 비로소 외국 예측기관들이 예측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과학기술이 감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하이밸류, 높은 가치, 부가가치,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 방법은 알았죠?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리더십은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야 한다. 누구든지 다 경제를 얘기하고 누구든지 다 경제 발전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뭐 공정성장이니 무슨 뭐 국민성장이니 여러 대권주자들이 각양각색의 이름을 붙여서 성장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가장 원론적으로 기업과 기술이 발전해야 돈을 번다, 경제 발전한다, 이런 가장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누구의 성장론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 형편을 더 낫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분들이 해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